안녕하세요. 저는 마크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지 6개월째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룸메이트 민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특별했던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산 하나를 오르며 100년의 시간을 여행했고 9,000km 떨어진 고향과도 연결됐던 그날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과 씨름 중이었습니다. 한국어 과제였죠.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글 타이핑은 느렸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게 아직도 헷갈렸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룸메이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 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성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산꼭대기에 둥근 무덤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조상 무덤에 가서 절하고 음식을 차려드리는 한국 전통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무덤 뒤로 보이는 가파른 산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인지 물어보니 민수는 걷기는 좀 힘들겠지만 다 올라가면 정말 좋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무덤을 만들었냐고 묻자 민수는 옛날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손들을 지켜본다고 여겼던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이유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를,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죠. 하지만 산은 걱정됐습니다. 저는 헬스장도 잘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민수는 제 망설이는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어머니가 음식도 많이 준비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요즘엔 잘 안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자주 집에 초대해 주셨고 제가 아플 때는 죽도 끓여 주셨죠.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에서 쓰러지면 민수가 업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수는 크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매년 올라가신다며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낭을 챙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증조 할아버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90년 가까이 된 무덤이라고 하더군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올랐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올랐을까요? 문득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학교 때문에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 불빛 아래에는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 출발이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불을 끄며 추석 때 정말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엄청 재밌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산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죠. 추석 당일 아침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끄고 다시 잤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씻고 준비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전날 밤 민수가 편한 옷을 입으라고 조언해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이미 민수네 가족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트렁크를 열어주셨고 저는 배낭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이미 여러 보따리와 바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송편과 과일, 전 같은 추석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준비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뒷좌석에는 할아버지께서 앉아 계셨고 그 옆에 민수의 여동생 지은이가 졸린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 발음이 어색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김밥을 나눠주셨습니다. 따뜻한 김밥이었죠.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에 든 당근과 시금치, 단무지의 조화가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이것이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산이라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더군요. 빨강과 노랑, 주황색이 초록과 어우러져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저에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할 줄 안다고 하지만 아직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존댓말이 어렵다고 했죠. 제 어색한 발음에 차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다고 마음이 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냐고요?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다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살면 세상의 반만 본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죠. 민수 아버지께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젊을 때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그러지 못해서 지금도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추석이라 고속도로에 차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다들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가고 있는 거겠죠. 저는 문득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 가족의 가장 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많이 보고 싶다고요. 특명절 때나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가는 곳에 계신 분도 자식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 찾아뵐 조상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시라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이고 할아버지는 어릴 적 실제로 뵌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하셨지만 손자들에게는 다정하셨다고 기억하신다고요. 특히 명절 때면 엿을 몰래 쥐어주시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마을에서 서당 선생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 모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덧붙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90년이라는 시간. 그분도 자식을 사랑했을까요? 손자의 손자까지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인 제가 그분을 찾아뵙는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성묘를 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손에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순례자들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저 산이 보이냐고 우리가 올라갈 산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추석이라 많은 가족들이 성묘를 온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짐을 내리는 가족들, 등산화 끈을 매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물병을 챙겨주는 부모들. 모두가 같은 목적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기마저 다른 맛이 났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트렁크를 여시고 보따리들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가벼운 바구니 하나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들만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고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1.5km. 그리 멀지 않아 보였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른 성묘 가족들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끼리의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고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지만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등산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흘길이 단단했고 경사도 완만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들고 민수 옆에서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으셨죠. 그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의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바구니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한 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직 가을이었지만 오르막을 오르니 더웠습니다. 민수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조금만 더 가면 쉬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계셨는데도 표정은 평온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은이와 함께 걸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벤치가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벤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곳에 앉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제법 높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주차장이 작게 보였고 그 너머로 논밭과 마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제 옷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천천히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급할 것 없다고 조상님은 기다려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이 벤치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닳고 색이 바랬더군요. 아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쉬었을 겁니다. 지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전통이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건 있지만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평지에 있는 묘지에 가고 꽃을 놓고 온다고 설명했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음식은 안 갖고 가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은 안 갖고 간다고 그냥 꽃만 놓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흥미로운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말이죠. 민수 아버지께서 보따리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 산을 오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러 오셨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왔고 이제 민수와 지은이가 따라온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뭔가 숙연해졌습니다. 9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통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전통의 한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요. 할아버지께서 먼 산을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이 산을 올랐을 때가 10살 때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올라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셨죠. 중간에 울면서 못 올라가겠다고 떼를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힘들어야 조상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조상님도 우리를 위해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바구니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서당 선생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를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몰래 계속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공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도 지은이도 그렇고 이제는 미국에서 온 마크까지 함께 공부한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현대 세계와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생각난다고, 특히 이런 순간에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셨다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손자들에게는 다정하셨다고 했죠. 특히 저에게는 세상을 넓게 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분이셨네. 그분도 지금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럽게 보고 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 대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자고, 정상까지 아직 반 정도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책임이었고 존중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다시 앞장서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더 가팔라졌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오르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길이 더욱 험해졌습니다. 돌이 많아지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민수가 앞에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앞장서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시다니요.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시긴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은이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지은이는 투덜거렸습니다. 왜 산 정상에 무덤을 만들었냐고, 평지에 만들면 안 됐냐고 말이죠. 민수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높은 곳이 좋은 자리라고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 바람이 잘 부는 곳,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좋다고 여겼다고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풍수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풍수지리는 땅의 기운을 보는 학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의 모양,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좋은 자리를 찾는 거라고요.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찾으려는 마음, 그리고 조상이 후손을 지켜준다고 믿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40분쯤 더 올랐을 때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하늘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민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거의 다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산들의 파노라마. 가을 단풍으로 물든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구름이 산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때, 형? 아름답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오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이 순간을 위해 오른다고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게 산을 오르는지, 왜 조상을 이렇게 높은 곳에 모시는지 말이죠. 이곳에서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작은 일상의 걱정들이 멀어지고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덤까지는 5분만 더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덤이 보였습니다. 둥근 봉분이었습니다. 잔디로 덮여 있었고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주변에 풀이 조금 자라 있었지만 크게 황폐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 풀을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 아버지와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함께 풀을 뽑으셨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습니다. 저도 바구니를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하는 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풀을 조심스럽게 뽑고 낙엽을 치우고 봉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하는 대화, 마음으로 하는 대화. 저는 풀을 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무덤에 계신 분은 9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경험하는 거구나. 20분쯤 지났을 때 무덤이 깨끗해졌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돗자리를 펴셨습니다. 무덤 앞 평평한 곳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따리에서 그릇들을 꺼내셨습니다. 하얀 밥, 송편, 여러 가지 나물, 생선전, 과일들.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정갈하게 놓으셨습니다. 술잔도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잔에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무덤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앞에 서셨고 그 뒤로 민수 아버지, 어머니, 민수, 지은이가 섰습니다. 저는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뒤에 멀찌감치 섰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손짓하셨습니다. 옆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라고, 오늘 너도 우리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깊게, 정성스럽게 절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모두가 절했습니다. 저도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제 할아버지 생각, 가족 생각,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에 대한 생각. 만난 적 없는 분이지만 이 가족을 만들어주신 분.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절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계시지요, 아버지. 올해도 찾아뵙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존경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깊게, 정성스럽게 절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모두가 절했습니다. 저도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허리를 얼마나 숙여야 하는지,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몰랐죠.
하지만 민수를 보며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제 할아버지 생각, 가족 생각,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에 대한 생각. 만난 적 없는 분이지만 이 가족을 만들어주신 분.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절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저 멀리서 다른 성묘 가족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계시지요, 아버지. 올해도 찾아뵙습니다. 손자들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손님도 함께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존경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절을 마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돗자리 위에 놓인 음식들 앞에서 모두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민수 어머니께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송편을 하나씩 건네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송편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깨 앙금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조상님께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우리가 나눠 먹는다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라고, 조상님도 우리도 같이 먹는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결이라는 믿음. 그게 바로 이 문화의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막걸리 잔을 드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20살 때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말이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고 그대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이셨다고 합니다. 형들이 모두 결혼해서 분가한 뒤라 부모님을 모시는 건 할아버지 몫이었다고 하셨죠. 갑자기 가장이 된 20살 청년.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라고, 땅을 지키라고, 그리고 조상을 잊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60년 넘게 빠짐없이 왔다고 하셨죠. 민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 산을 올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됐다고, 이게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도 이제 알겠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다고, 이제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요? 할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평하셨다고 하셨죠. 그를 가르치실 때는 양반집 자식이나 머슴의 자식이나 똑같이 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가르치다가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으셨다고, 풀려나신 후에도 계속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게 조선 사람이 할 일이라고 믿으셨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만나뵌 적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신념을 지키며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도 대학에 보냈고 지은이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다고 하셨죠.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치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신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돗자리 위를 비췄고 음식 위에도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송편 위에 놓인 솔잎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마크, 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셨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친구를 많이 잃으셨지만 그 이야기는 잘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다만 항상 말씀하셨다고 세상은 넓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보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오라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작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세상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보니 모든 게 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자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고 돗자리를 개고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왔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무덤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히 계십시오. 저도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산길이 시작됐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바구니도 비었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나뭇잎 사이로 주황빛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했다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데려온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런 걸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낫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걸음이 더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아마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 거겠죠. 1년에 한 번 해야 할 일을 마치셨으니까요. 지은이가 뒤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15분쯤 내려왔을 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고 말이죠. 이 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잠깐 멈춰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죠. 민수는 좋다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벤치가 있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 쉬었던 그 벤치였습니다. 거기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잘 잡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오후 3시, 미국은 전날 밤 11시였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아직 안 주무셨을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고 뒤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마크, 어디야?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 무슨 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돌려 주변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무들, 하늘, 그리고 저 아래로 펼쳐진 풍경.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등산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성묘를 왔다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묘? 아버지가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상 무덤에 가서 절하고 음식을 올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문화는 아시아에 많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민수네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좋다고 꼭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화면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Hello. I am 민수 그랜파더. 발음이 어색하셨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화면에서 대답하셨습니다. 헬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옆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크는 좋은 아이라고 우리 가족 모두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님께도 함께 절했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아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습니다.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크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어머니께서도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셨고 짧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지은이도 화면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9,000km가 사라졌다는 것을요. 한국의 산과 미국의 거실이 연결됐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로 만났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고 건강히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 곁에 있어서 안심된다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좋은 분들이시라고 내가 저렇게 잘한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가자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다고 하시더군요. 모두가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산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가까워졌습니다. 햇살은 더욱 기울었고 그림자는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다고요. 아침에 서울을 떠나 산을 오르고 90년 된 무덤 앞에서 절하고 가족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과 통화하고 모든 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어지고 공간이 이어지고 사람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 한국과 미국, 민수네 가족과 제 가족.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우리 차가 저기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차에 도착해 짐을 실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편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으니까요.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평온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함께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떠났던 그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전통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민수네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묘를 다녀온 날은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꼭 함께 먹어야 한다고 조상님께 올렸던 음식도 나눠 먹는 거라고 하더군요. 민수네 집은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 민수와 지은이의 어린 시절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서 있었던 발이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앉아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며 저에게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 막걸리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으니 한 잔씩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막걸리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막걸리는 농부의 술이라고 일하고 난 뒤에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20분쯤 지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오늘 산에서 가져온 송편과 과일들.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하셨을까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채소의 단맛이 어우러졌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소모한 에너지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고, 특히 마크가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했다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전통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송편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깨 앙금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쫄깃한 떡의 식감이 좋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라고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모여서 빚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고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은이가 아직 함께 해준다고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이 이어지는 순간이구나. 이야기가 전해지고 마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는 거구나. 저는 배낭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군인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셨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겪으셨지만 항상 긍정적이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고,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짜 효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조상님께 절한 것처럼 너도 언젠가 내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는 거라면 할아버지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고,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도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외국인의 눈으로 우리 문화를 다시 보게 됐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민수가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저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똑같은 서울이었지만 오늘 아침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친근하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불을 끄려다 물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았다고,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기뻐요, 형. 잘 자요.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민수네 집이구나.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맑은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거였죠. 민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 이불을 갰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불을 개는 게 예의라고 민수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서 가족들이 아침을 먹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잘 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잤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된장찌개와 밥을 주셨습니다. 어젯밤 남은 음식이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먹는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근처 공원이라도 산책할까요? 날씨도 좋은데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처럼 힘든 건 아니겠죠?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평지예요, 형.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그릇을 닦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가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다고, 특히 민수네 가족을 만난 후로 한국이 제2 집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마음을 열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한국어로 농담을 하고 지하철을 자유롭게 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준비됐다고 이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환영한다고,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가을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민수와 함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어제 진짜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이 형을 좋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한국 떠날 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슬플 것 같다고 하지만 동시에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은 또 올 거잖아요. 졸업하고도 한국 올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꼭 다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겠다고 농담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공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던 말씀.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셨던 말씀.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문화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고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고, 많은 걸 배웠다고,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제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 대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잎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그거 가져가요. 책갈피로 쓰면 좋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낙엽처럼 어제의 모든 순간들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말이죠. 1시간쯤 지나 민수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건강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절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와 함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방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도시의 소리.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니 어제와 오늘. 나는 100년의 시간을 여행했다. 증조 할아버지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9,000km를 여행했다. 한국의 산에서 미국의 집까지. 하지만 가장 먼 여행은 따로 있었다. 내 마음의 여행이었다.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진정한 의미의 전통을 이해하게 된 여행. 나는 이제 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민수네 가족.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 이 경험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일기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업, 새로운 과제, 새로운 일상. 하지만 저는 이제 다릅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 저녁 뭐 먹을까요? 치킨 시킬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다고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는 걸 아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 도시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마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화는 책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가족은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크처럼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문화 속으로 용기 있게 걸어 들어가 보는 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담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